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 지난밤에는 쉬어갔습니다. 상원의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경기 지표도 좀 긍정적이었지만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충돌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기술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1%대 넘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연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코스피가 2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상반기 역대급 상반기를 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 증시 지금 이렇게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고 이 흐름이 한 올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뭘로 넘어가냐면 우리나라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뭐가 있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2차 추경안이 지금 전 통과되기 직전인데요. 어떻게 보면 추경 등으로 인한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또 반도체 수출도 괜찮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추가 절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까지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여력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서 외국인의 매수를 살짝 짚어주셨는데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지 자금 유입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벤치마크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했던 노력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10년 넘게 이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우리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역사도 좀 짧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하려다가 조금 미온적이었다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우리가 흔히 의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단타 중심이다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금이 들어와서 좀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이 정책들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느냐랑 저는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이제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정책 중에 하나고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같은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2천만 원으로 끊기잖아요. 2천만 원보다 높아지면 갑자기 세율이 50%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최대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주주들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보통은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분리과세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세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너무 단타 중심의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당 성향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반도체 쪽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수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사실 저는 어제 수출 숫자가 굉장히 재밌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상반기가 수출이 괜찮았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왜 상반기가 괜찮았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도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관세라는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수출이 어떻게 풀릴까였는데 괜찮았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그 고사양 반도체 쪽에서는 AI 테마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저사양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가격 약간씩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결국은 수출 금액을 올리는 역할을 해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약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대미 수출,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은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수출이 어디가 늘었냐를 잘 보니까 EU 쪽 수출이 좀 늘고요. 아세안 쪽 수출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EU 쪽 수출이랑 아세안 쪽 수출은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이유가 각각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EU는 사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상위 수출 10대 국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네.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유럽 시장을 굉장히 등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선을 좀 돌리다 보니까 EU 수출이 좀 늘었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노려야 될 시장 중에 하나가 EU 아닌가. 특히 최근에 EU 쪽에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자동차 부품 업체 많은 동네들을 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사실 미국 관세 때문에 향후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EU 수출 같은 것들이 또 이런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관세율을 굉장히 상호 관세율을 세게 맞은 국가들이에요. 네. 물론 유예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후공정 지금 베트남에서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율을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가 그대로 들어왔을 때 예정대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으로 갈 때 그 관세율을 한국 기준으로 먹일 것인가 베트남 기준으로 먹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점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요. 우리 경제를 보자면 뭐 그간 내수 부진이 워낙 컸고 이에 따라 지금 추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따른 이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 얘기보다는 제 얘기는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요. 그래서 기재부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추경을 이번에 한 순수 이제 지출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 하는데 네. 이게 GDP 증대 효과가 올해 한 0.1% 정도 있고 내년에 한 0.1% 정도 있고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저희가 한 6월 초반부까지는 한국은행, KDI 그리고 글로벌 IB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내리는 모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일부 기관들, 일부 IB들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 0.2나 0.3쯤 다시 올리는 곳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0.2랑 0.3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보면 결국 근거는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렇게 해봤자 사실 1%긴 합니다만 뭐 0%대에서 1%대 근방으로 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어떤 쪽의 지출이 늘고 그 지출이 어떤 산업의 섹터를 자극할지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네.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 모멘텀을 잡기가 수요 정책으로는, 네, 그러니까 금리, 그 대출 정책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시 처방약인 거고요. 결국은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두더지 잡기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올 5월 이전까지는 환율이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하기 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내 경기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네. 그 당시에 환율이 막 1,450원대 이상으로 가고 그래서 금리를 잘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게 환율이 조금 1,300원대로 내려오니까 가계부채가 들썩이기 시작하고요. 네.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좀 더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국은행은 중요한 어떤 책무 중에 하나가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지금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선반영돼 있어서 10년물 금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대출 받으시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기준금리도 그렇고
그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도 그렇고 향후에 좀 내려오는 속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또 다른 이 목표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뎌질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밤에 좀 혼조를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하고 좋은 흐름을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결국은 기업 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AIA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여전한 기업들의 굉장한 퍼포먼스인 것 같고요. 관세라는 것, 특히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끼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코스프레가 민낯,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기업 실적이라는 민낯을 가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튀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중국 증시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봤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미국 아니고 중국 갈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은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말씀대로 미국 기업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표를 볼 텐데요.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했지만 사실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 현황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도 고용 얘기 네. 앞에서 잠깐 해주셨지만 네네. 뭐 고용 그 구직 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을 지금 포스팅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2주 이상 실업급여 청구는 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유의하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장기 실업은 약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 실업은 그렇게 빨리 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고용 시장이 기존의 고용을 약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다라고 보기엔 실업률도 낮은 편, 한 4.2%.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생기는 것도 여전히 한 10만 개 이상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조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미국은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변침의 가능성은 언제나 네. 남겨둔 상황에서 고용 시장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준의 움직임을 보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지금 2%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고용 시장이 얼마나 지금 냉각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 시장 지표를 조금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성장을 지지하는 거는 소비가 될 텐데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면 당연히 소비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 같은 걸 조사해 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조사해 보면 6월에는 오히려 그 전달 대비 약간 상승했습니다. 뭐 상승은 했습니다만 2024년 12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피스에 들어오기 이전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는 낮은 상황인데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소비가 급격하게 냉각된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지만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소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은 고용시장의 상황과 소비가 네. 굉장히 급격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용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소비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희 심리지수 같은 거 조사하는 데이터를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과거에 비해서 이 소프트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 하드 데이터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최근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심리 지표는 그렇게 빨리 악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향후에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잘 챙겨봐야겠는데요. 어제도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없다, 데이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하반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이 뭐가 될지 역시 뭐 고용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용 시장이 아주 빠르게 냉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는 관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미리 관세 들어오기 전에 재고를 비축해 뒀다가 뭐 네. 물건 가격 아직 올리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체계적으로 관측된다면 아마 파월 입장에서는 이 금리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도 서로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이 좀 관측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왈러 이사 같은 경우는 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원타임이다. 그냥 한 번 가격을 올리고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이게 향후에 조금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다. 원타임이 아니고 계속 추세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2022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라고 했다가 굉장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이불킥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파월 의장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모드인 것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 얘기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준 안에서도 사실은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뷰가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같은 것들은 사실 연준 안에서도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연준은 금리 인하 대신에 ESR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좀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식시장하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의 자본을 쌓아둬야 되는 비율인데 네. 이 비율을 좀 낮춰주면 자본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해도 위험 자산을 좀 더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과 국채가 이 같은 수준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이 비율을 좀 낮춰주면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국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 네. 국채 가격이 좀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10년물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 4.22 정도 되던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자산,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그것의 한 임플리케이션으로 미국의 국채 수요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비율 낮추는, 규제 비율 낮추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본시장 쪽에, 주식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LR 규제 완화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달러 약세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 예외주의인 경제에서 살았거든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던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낌이 없었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예전에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달러에 대한 매력도 예전도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뭐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 올 말로 가면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관들에서 바라보는 건 올
말까지는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 다만 네. 그게 뭐 1,200원대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1,300원대 초반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 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이 달러 약세의 기조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과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대내외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스피 5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어떤 이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맨 앞에서 네. 얘기를 처음부터 어두운 얘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거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뭔가 반등하는 모멘텀이 없다면 사실은 이 펀더멘탈이 약한 부분이 아마 드러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가 지나고 나서의 우리 경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들이 아무래도 투자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여쭤봐야겠는데 그 감세 법안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미국 상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하원에서 다시 이제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감세 법안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세 법안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는 직접적인 효과랑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직접적인 효과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누중시켜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국채 발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직접적인 거고요. 네. 간접적인 효과가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향후에 지속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자산들에 대한 미국의 정부의 어떤 채무 이행 가능성들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야 절대 디폴트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변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감세안이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유심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